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고용시장의 한파는 물러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달째 줄며 30만 명을 한참 밑돌았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11월 중 최고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수는 25만 3천 명. 일자리 사정이 양호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치격인 30만 명에 2달 내리 못 미쳤습니다. 청년층 고용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작년 11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9.2%로 역대 11월 중 최고였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0.1%포인트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 후반의 고용 사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 연령대 실업률은 작년보다 1.2%포인트 뛰며 전체 청년 실업률을 웃돌았고 반대로 고용률은 0.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지방공무원 채용이 진행되며 구직 활동에 나선 사람이 늘어난 점도 청년 실업률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자리의 급여나 근무 조건이 청년들의 희망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 근본 원인입니다.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인구 증가만큼의 어떤 취업자 증가가 못 일어나고 있고 이건 아마 이제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산업들에서의 충분한 수요가 있지 못해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도 일자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보다 하강 위험이 더 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이처럼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역대 11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고용 한파에 대학생들도 대학 생활 내내 학업보다도 취업을 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현황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내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당장의 학업이 아니라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두 60%가량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고 답했고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5%가량이 학업을 꼽았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직종이나 기업은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공기업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소기업을 지망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의 학교에서는 학생 진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0% 가까운 학생들이 이런 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로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진로와 취업의 조력자로 지도교수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인보다도 지도교수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학생 진로 지도를 위한 시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의 등으로 인해 따로 시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교육부는 미비점을 보완해 대학생 진로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청와대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대통령 비서실 전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신규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 자료에 학력과 출신지, 나이,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6명 모두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해보니 관행에 가려있던 우수한 재능의 여성을 대거 모시게 됐다며 관행대로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발주자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임금 체불될 때는 보증을 통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현재 건설산업 종사자는 185만 명. 이 가운데 73%가 비정규직입니다. 고용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 소득 수준도 산업 평균의 78% 수준인
월 267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서 고령화가 일어나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서 이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은 현장의 품질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정부가 임금을 보장하고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질의 건설 현장 일자리 만들기에 나섭니다. 고질적인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서 먼저 공공공사부터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고, 민간공사는 체불 시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 지급 보증제를 도입합니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추진하고,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보증 지급 보증제나 건설업체 노무관리 강화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내년 초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건설비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적정한 공사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나 건설 산업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정부는 건설업체에는 시공능력 평가 가산 인센티브를 시행해 정규직 채용 규모를 늘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 5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 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 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문제가 노조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노조에 이어 새로운 노조가 등장했는데 양측이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출범을 알렸습니다. 10월부터 제빵기사 1,000명이 가입했고 지난 8일 사측에 교섭 요구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제빵기사 5,300여 명의 과반수를 모아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까지 제빵사 노조는 80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유일했습니다. 문제는 직접 고용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노총 측은 직접 고용이 원칙이나 제빵기사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다른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고용과 3자 합작법인을 통한 채용을 놓고 제빵사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고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민주노총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측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힘들업체 관리자들이 직접 고용 포기 확인서 받을 때 노조 가입 원서를 같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보를 받았죠, 우리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사측과의 대화에 나선다 해도 반쪽짜리 대화일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와 파리바게뜨의 법적 공방에 이어 제빵 기사들까지 둘로 갈라지면서 직접 고용 사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구당 최소 월 177만 원은 필요하지만 이 정도를 준비한 사람은 10명 중 3명에도 안 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전국 20세에서 74세 성인 2,0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노후 최소 생활비로 가구당 177만 원, 적정 생활비로 251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생활비를 준비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응답자 27%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희망 은퇴 연령은 65세였지만 대부분 부족한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를 해 완전히 은퇴하는 경우는 75세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상인데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지면서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상입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지는 증시와 노동시장 호조, 산업투자 증가 등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으로 최고금리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1.5%와 같아졌고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입니다. 12월 금리 인상을 예상해왔던 시장의 관심은 이제 내년 금리 인상의 속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에도 세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지난 9월 전망치와 일치하는 겁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의 새 이사에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가 선임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아 목표치인 2%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1.9%를 거쳐 2019년에 2%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GDP 전망도 2.1%에서 2.5%로 상향했고 실업률 역시 올해 4.1%에서 2020년 4.0%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산물에 한해서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농축산물의 경우 가공품 등이 많아서 어떤 것을 선물해도 되는지 소비자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착한 선물 스티커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과 농축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준에 맞는 선물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체와 협력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물 세트 등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 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습니다. 또 경조사나 선물용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꽃을 자주 구매하도록 편의점 등의 꽃 판매 코너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과일의 경우 학생들의 과일 간식, 직장인의 과일 도시락 등 생애 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와 인삼은 소포장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송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잠자리는 안녕하신가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2 여학생 가운데 13%만이 잠을 충분히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한 건 남녀노소를 불문한 대한민국의 공통 현상 같은데요. 석재현 아나운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사실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침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잠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저도 비슷한 편인데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수면 부족을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 수면 부채요. 이 수면을 빚진다는 의미인지 풀지 못한 숙제처럼 잠을 다 자지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수면 부채란 수면이 부족한 시간이 쌓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수면 역시 비처럼 쌓이면 쌓일수록 불어나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네, 누구 말처럼 사실 잠이 보약이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충분히 잠을 잘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특히 한국 사회 수면 부채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국적 가구업체인 실리침대가 지난해 한국과 호주, 중국,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나라에서 총 11,381명을 대상으로 수면 상태와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5개 나라 중 한국이 수면 부족 1위 국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간 수면 일수로 따져봤을 때는 여자가 약 15일, 남자가 연간 18.5일의 수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불면증 역시 중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해 수면의 양과 질 모두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저도 1년에 한 15일을 더 자야 충분히 자는 셈이군요. 이 수면 부채나 불면증 모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대표적인 잠 부족 국가인데요.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조사 대상인 18개 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2분보다 40분이나 짧았는데요. 그런데 직장인의 경우는 이보다도 수면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의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결과 수면 시간이 6.1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시간이라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짧게 느껴지죠. 네, 직장인들의 만성 피로 원인이 바로 이 수면 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수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선 잦은 야근과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 등이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스케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같은 불규칙한 수면 시간 때문에 수면 장애를 앓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요. 2015년 한 해 동안 수면 장애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수면 장애도 이미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면 장애가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비만인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박상민 서울대의대 교수팀이 수면 시간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체지방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수면이 부족할수록 만족감을 느끼게 도와주는 세로토닌의 혈중 수치가 낮아지면서 폭식과 같은 비만을 부르는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폭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져도 또 그만큼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살이 빠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반대네요. 또 폭식까지 하게 된다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미세 수면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미세 수면이란 눈과 뇌 사이의 신경이 일시적으로 차단돼서 시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깜빡 조는 것과 같은 작용인데요. 이 미세 수면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세 수면과 관련이 있는 졸음운전 건수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2,241건이 발생했고 사상자는 1,78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과속사고의 2.4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수면 부채가 낳은 끔찍한 인명피해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수면 부채는 단순히 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면 부채는 근로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수면과 작업에 관한 연구 리뷰에 따르면요.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수면 부족이 결합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수면 장애가 있다고 나온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심각한 행정과실을 범할 가능성이 1.43배, 졸음운전은 1.51배, 안전수칙 위반은 1.6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무의미한 야근과 회식을 줄이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잠잘 시간을 보장해주는 문화가 빨리 자리 잡아서 수면 부채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줄어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박송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